자,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오늘은 민족말살 통치 852페이지. 민족말살 통치 펴보세요. 아이고. 자, 민족말살 통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치 방식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였죠. 그 다음에 1920년대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게 될 1930년대 통치 방식이 민족말살 통치예요. 자, 그러면 1910년대 통치 방식에서 20년대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였었나요? 3.1운동이었죠. 자, 그런데 20년대 통치 방식에서 30년대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만주사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대륙 침략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배경은 물론 만주사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 민족말살 통치의 배경이 되는 거는 세계 대공황이에요. 대공황이라고도 하고 세계 대공황이라고도 하죠. 1929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929년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공황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 위기는 항상 경제는 그렇잖아요. 경제는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20년? 30년? 더 이상은 말 못하겠네. 아무튼 오랫동안 아무튼 또 오랫동안 생각해보면 신문에서 또는 뭐 기사에서 뉴스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경기가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경제는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제의 위기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대공황이 되게 좀 심각했어요. 말하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전 세계로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럼 공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산은 많이 했는데 물건이 팔리질 않아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도산을 하게 되겠죠. 이제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고 회사는 망하고 실업자가 되고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연쇄 부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를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고 이 세계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될 거냐. 자,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결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테네시강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생산을 조절하기 시작했죠. 조금만 생산해. 이런 식으로 생산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민지끼리 묶어서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요. 이런 걸 블록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블록 경제를 실시하면 그나마 좀 해결이 되더라. 그런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신생 독립국 그리고 이게 지금 1929년이니까 요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 그때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가 독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세계 1차 대전에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생 독립국인 이탈리아라든가 신생 이제 공업국 그리고 성장하고 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세계 대공황을 자국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독일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거나 그 다음에 일본이라거나 이런 나라들은
신생공업국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대공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들은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 나라들의 이제 해결 방법은 뭐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데 일단 이 대외 침략을 감행하기 전에 이 나라들에서 등장한 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전체주의라는 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는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독재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독재 정치가 대외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외 침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나라들에 등장한 독재 정치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에서는 누구였냐면 히틀러. 여러분 많이 들어본 히틀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은 나치즘,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해서 군인 독재 정치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독재 정치들이 등장을 하고 얘네들이 대외 침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냐, 세상을 주도하는 자기들이 중심 세력이다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추축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 추축국이라고 자기들끼리 동맹을 체결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대외 침략을 감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자 이제 요건 좀 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해결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자 일본의 대외 침략은 어떠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된 침략 전쟁이 어떤 거냐? 이 침략 전쟁의 첫 번째가 만주사변이었어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자 만주로 쳐들어간 게 만주사변이겠죠. 그리고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전라도나 경상도를 쳐들어와서 경상도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실제 나라가 아니니까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쳐들어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태평양 전쟁은 1941년. 이 태평양 전쟁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대외 침략을 통해서 일본은 이런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뭐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자 그러면 그거랑 민족말살 통치랑 무슨 관련이 있나? 자 대외 침략 전쟁을 일본이 이렇게 차례차례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단 필요한 게 인적, 물적 자원. 근데 일본으로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다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식민지에서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할 건데, 그냥 무조건 야 전쟁 나가자 이렇게 하면 안 나갈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슬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래는 거고 회유하는 거고, 안 되면 세뇌도 시키는 거고,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걸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없애고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처럼 동화, 알죠 여러분? 동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네 일본이랑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는 조상이 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회유하고 꼬시는 거죠. 그런 걸 민족 말살 통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1930년대의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거에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8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배경은 세계 대공황이고 그 다음에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민족말살 통치가 나타나는데, 그런 민족말살 통치에 여러분은 853페이지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황국신민화 정책.
우리는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황국신민, 말 잘 듣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 잘 듣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뇌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와 선이 일체한다는 뜻이거든요. 내는 내지, 일본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선은 조선이겠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한 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지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일선동조론. 자, 일본과 선, 조선은 동, 같다. 조상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조상이 원래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너네가 나가야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일선동조론. 자, 그 다음에 황국신민 서사라고 하는 걸 암송을 시켰어요. 이 황국신민 서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는 황제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다라는 맹세를 매일매일 암송을 해야 돼요. 한 장 넘기시면 황국신민 서사가 나와 있어요. 황국신민 서사는 아동용 따로 있었고 성인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동용이랑 성인용을 매일매일 이제 각각 대상에 따라서 외우도록 한 거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 뭐 배급을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했었던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나는 황제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이런 구호죠. 말하자면 구호를 암송하도록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본 4번에 보시면 신사참배, 일본의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가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면 단위까지 전부 다 신사가 있었어요. 서울에는 남산에 큰 신사가 마련이 돼 있어서 거기에 강제로 참배를 하도록 했죠. 특히 뭐 기독교라든가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신사 참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궁성요배, 천황이 살고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한다. 시간 맞춰서. 그런 걸 궁성요배라고 하죠. 천황이 살고 있으면 동쪽이겠죠.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런 게 궁성요배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가시면 창씨개명. 이건 뭐 여러분 많이 알죠. 일본식 성명 강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창씨개명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안 하면 학교에도 못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공무원 같은 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총독부 같은 데 일하거나 이런 게 안 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창씨개명 안 하면 배급을 안 주는 이런 식의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창씨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할아버지가 창씨개명 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창씨개명. 자, 그 다음에 언론 결사의 탄압. 자, 언론 결사의 탄압, 결국에는 한글 신문들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만들어졌던 20년대 만들어졌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을 폐간 시켜버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없앤다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많은 단체나 이런 것들까지도 신문까지도 탄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장 넘기시면 3차 조선 교육령. 자, 1938년에 3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돼요. 이 3차 조선 교육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도 더 많은 차별을 하게 되고요. 특히 3차 조선 교육령 부분 개정에서는 그동안 보통학교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학교 또는 소학교라고 불렸던 학교를 국민학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1941년부터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건데,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황국신민학교, 황제한테 충성하는 백성을 키우는 학교. 그래서 여러분 알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게 97년이에요. 그러니까 97년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입학을 했다면 우리는 황제한테 충성을 했었다는 거, 알게 모르게 그랬었던 거죠. 그게 바로 3차 조선 교육령.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제정책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사상범 예방 구금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민족말살 통치. 그러니까 민족말살 통치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제도들, 어떤 표현들 알아두시면 되죠. 일선동조,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그 다음에 뭐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이런 사용됐던 표현들을 좀 알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통치 방식.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네요. 10년대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단위, 각 시기별로 우리가 이렇게 통치 방식을 살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경제적 수탈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경제적 수탈. 자, 그러면 10년대 무단통치의 경제적 수탈에는 뭐가 있냐?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1910년대는 통치 방식은 무단통치, 경제수탈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령이 내려졌어요. 토지조사령. 그래서 1912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였어요. 기한부 신고제. 자, 기한부 신고제는 말 그대로 기한 안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네 땅으로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미신고 토지. 신고를 안 한 토지는 어떻게 되냐?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돼요.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신고를 안 한 토지가 전국 토지의 약 40% 정도. 그러니까 약 40%의 토지가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했지? 이렇게 간단한데, 자, 근데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한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 거지. 기간이 기한부 신고제니까. 둘째, 절차가 좀 복잡했죠. 막 한자로 돼 있고 막 거기다 써야 되고 하니까 절차가 복잡했고, 셋째, 누구의 토지로 신고하기 되게 애매한 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을의 토지, 마을 공유지, 문중의 토지, 아니면은 뭐 그 왕실의 토지, 이런 거는 내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애매한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고를 많이 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신고 토지가 많게 되고 이거는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요. 조선 총독부는 이렇게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요거보다 몇 년 전에, 1912년보다 몇 년 전에 관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간 토지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자, 그 관청이 뭐냐?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관청으로 이 총독부 소유의 토지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그러면 이 총독부 토지를 받아서 뭘 했냐? 일본인 이민을 모집했어요. 일본인 이민자 모집.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서 조선 가서 지주할 사람, 땅을 헐값에 줄게.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을 많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살도록 만든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한부 신고제로 지지 이제 실시가 됐던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일단 뭐만 인정을 하게 되냐면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하게 돼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선시대는 좀 독특한 그런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토지에 관련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만한 토지가 있다 치면 이 땅에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주. 지주는 땅 주인.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지주만 이 땅의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자, 이 권한이 뭐냐? 소장농. 소장농이 경작권 또는 소작권이라고 하는 걸 따로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땅은 이 지주의 토지이지만 이 토지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나까지 대대로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대한 소작권 또는 경작권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 말고 또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주라 하더라도 내가 가진 권리를 함부로 뺏을 수 없고, 나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런 좀 독특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조선시대는 이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두 개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온전히 내 거여야 되는데 답답한 거죠. 누군가가 또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지주의 뭐만 인정해 줬냐면 소유권만 인정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 뭐는 없어진 거예요. 소작농의 소작권, 경작권은 없어진 거죠. 즉 소작권, 경작권 또는 입회권이라고 해서 마을 공동 경작권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한테만 좋은 거였어요. 지주한테만 좋은 거고, 지주 입장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거고 이제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등기제도라고 하는 게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파는데 그냥 내가 팔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줬고 소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나한테 이런 권리를 줬으니까. 즉 지주들은 친일로 흘러갈 수가 있고 친일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그 대신에 농민은 몰락을 하게 되고 농민은 신고 안 해서 땅 뺏겼지 소작권 없어졌지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 농민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이 분명히 내 땅이었는데 총독부에 뺏겨서 결국에는 원래는 내 땅이었던 땅을 내가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농민 같은 경우는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온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땅을 뺏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략일 뿐이었다.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857페이지. 자, 857페이지 우리는 결과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농토의 40%를 모두 빼앗겼다. 자, 결국에는 이 토지의 대부분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갔죠. 자, 그리고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거기 보시면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등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결국에는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소작농이라고 하더라도 내 권한이 있었잖아요. 소작농이지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괜찮은 소작농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뭘로 바뀌었냐면 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만 하는 그래야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더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즉 몰락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 자, 그래도 뭐 소작을 얻거나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만주나 뭐 연해주나 이런 데로 이제 이사를 가서 떠돌아다니는 수밖에는 없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지주는 더 권한이 강화됐다 그랬죠. 그래서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 자,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모집 광고를 낸 게 누구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에서 일본인 이민자 모집 공고를 낼 정도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런 토지를 총독부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지조사령 아까 토지조사령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령이 내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토지조사 사업이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업침탈 1910년대 아직까지 1910년대예요. 나머지 산업침탈 중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회사령. 자,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설립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회사령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신고만 하면 돼요. 나 회사 만들었어.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서류를 싸들고 총독부로 가서 허가를 해주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허가를 안 해주면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들게 안 하고 싶겠죠.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허가를 잘 안 내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사 하나를 설립하는데도 일본의 허락을 받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회사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즉 민족 자본의 육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너네 나라 사람들은 회사도 차리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공장도 세우지 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바로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전매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담배, 인삼, 소금, 아편 등의 전매제가 실시되죠. 전매라는 건 총독부에서 모두 사서 총독부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의 침탈,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 등등 뭐 임야 조사령,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업에 있어서도 광업에 있어서도 전부 다. 그래서 산업을 전반적으로 일본이 침탈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1910년대의 통치 방식 경제 수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20년대로 넘어가 봅시다.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자, 20년대로 넘어가 봅시다. 20년대는 859페이지 보시면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자,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산미, 쌀 생산을 증식, 늘려라, 그런 뜻이에요. 쌀 생산을 늘려라. 자,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 쌀 생산을 늘려라. 자, 그러면 또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산미 증식 계획을 왜 실시하게 되냐? 왜 우리가 쌀을 늘려야 되냐? 이 당시에 일본은 식량이 엄청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산업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시작될 그 즈음에 일본은 산업화되기 시작했죠. 산업화라는 건 공장이 세워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농경 사회에서 이제 공장 위주, 회사 위주가 되는 산업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산업화되기 시작했냐면 60년대가 돼서야 산업화된 거죠. 근데 얘네들은 1900년대, 1910년대 뭐 이때 우리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즈음에 얘네들은 이미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저기 차려지니까 농경지는 줄어들겠죠. 농민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진 거예요.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훨씬 많은 거 알죠? 일본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일본에서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까지 사태가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충당해보자. 그게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 거죠. 말하자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시기가 굉장히 길죠. 거의 한 15년쯤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약 920만 석의 증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쌀 생산을 무조건 늘려라 라고 하는 게 산미증식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쌀 생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땅이 이만큼 있어요. 맨날 10가마니 생산돼. 야, 내년에 30가마니 생산해.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올해 10가마니 생산된 논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산을,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늘려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쌀 생산을 갑자기 늘리는 방법에는 그럼 뭐가 있냐? 자, 일단 비료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종자를 개량하거나 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밭을 다 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단작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물을 심다가 한 개로 쌀로 그냥 싹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을 실시해서 쌀 생산을 늘려라 라고 하는 게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쌀 생산이 늘었을까요? 어쨌든 늘긴 늘었을까? 늘긴 늘었겠죠? 이렇게 하는데 안 늘면 안 되죠. 그래서 늘긴 늘었어요. 자, 그러면 늘어났네? 증산량이 좀 있네. 자, 그런데 계획을 세웠던 만큼은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920만 석 이렇게 늘렸다고 했는데,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된 만큼은 달성을 하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늘어난 것보다 일본이 뺏어간 거, 즉 수탈량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증산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뺏어간 건 어떻게 되냐? 증산량하고 수탈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결국에는 늘어난 것보다 뺏긴 게 더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먹던 것까지 전부 다 빼앗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1인당 쌀 소비량을 조사를 했어요. 이 1920년대에 1인당 쌀 소비량,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산미증식 계획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약 30% 정도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30%가 줄었다는 건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먹다가 30% 줄었으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끼만 먹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한 끼는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게 이때의 결과죠. 자, 증산량하고 수탈량 중에 수탈량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기도 한다.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기도 하죠. 자,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써볼까요? 쌀 부족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쌀 부족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게 되지만 이렇게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 이마저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자, 그게 이때의 결과고요.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 식민지 경제 체제가 형성이 돼요. 식민지 경제 체제가 형성된다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량 공급지 역할 정도만 하게 된 거죠. 즉 우리나라가 식민지 경제 체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서 그냥 우리나라는 쌀창고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의 쌀창고 역할만 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식민지 경제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 경제 체제가 현작하면서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단작화가 나타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작물만 생산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한 가지 작물만 생산하다가 기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식물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식민지 경제 체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쌀창고 역할만 하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결국에 또 자,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부가 비용들이 있어요. 수리조합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 비용들을 전부 다 소작농에게 전락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민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수리조합비나 그 다음에 부가 비용들을 결국에는 지주가 전가를 하게 된 거예요. 소작농에게 전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작농들이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몰락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탈을 더 당하게 되고 쌀 부족 현상에다가 그 다음에 식민지 경제체제로 전환이 된 거고 그리고 농민은 몰락하게 된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쌀을 생산하려면 쌀을 생산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도로가 있어야 되고 철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쌀이 모이는 집산지의 도시들은 그나마 좀 발전을 하게 된 거. 어디였었냐면 이 서해안에 있는 아무래도 곡창지대가 전라도니까 전라도의 서해안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년대에 거의 뭐 전국에 뭐 한 5대 도시, 10대 도시 안에 훌쩍 들었던 그런 도시들이 군산이나 목포 그런 도시들이 이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던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빼고는 다 뭐 제대로 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산미증식 계획을 한번 살짝 볼까요? 8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결과, 우리는 이제 결과를 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국인의 식량 부족. 자, 미국 수탈은 증산은 실패했지만 수탈은 목표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산량과 수탈량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수탈량이 훨씬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먹을 것까지 빼앗겼으니까 한국인은 식량이 부족해지고 쌀 부족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잡곡을 수입해야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 다행인 거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한 장 넘기시면 농민 몰락. 결국에는 농민들이 이런 수리조합비라든가 부가 비용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몰락, 떠돌아다니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화, 즉 식민지 경제 체제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이런 뜻이죠. 한 가지 작물만 생산하는, 즉 우리나라는 일본의 쌀창고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단작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들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일본의 자본 침투라고 되어 있죠. 자,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 말고 또 나머지 바뀐 거. 자, 두 번째가 회사령 폐지예요. 회사령 폐지. 자, 아까 회사령을 실시했던 게 언제냐면 1910년. 회사령이 폐지돼요. 회사령이 폐지된 건 1920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회사령이 없어져 버린 건데, 회사령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회사를 만들 때 허가제로 바꿨다고 했죠. 허가제를 다시 신고제로. 허가제를 다시 신고제로 바꾼 게 회사령 폐지예요. 회사령이 없어진 게 아니고 회사령을 폐지했다는 건 신고를 해라. 자,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는 게 허가제가 더 나아요? 신고제가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편한 걸까요? 신고제가 더 편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자, 여기는 10년 전에는 안 돼. 회사 만들지 마. 10년 후에는 만들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회사령을 폐지해서 회사 설립을 쉽게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회사를 많이 만들어라 가 아니고, 이때는 일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로 진출할 때죠. 자, 그래서 일본 자본 진출. 일본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여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게 하려고,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회사를 차리는데 별로 제약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회사령 폐지예요. 일본 대기업의 진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인들 회사 많이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 편하게 해주려고 만들었던 거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도 만들어지긴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회사령 폐지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 철폐. 관세 철폐가 나타나게 되죠. 1923년에 관세가 철폐돼요. 1923년에 관세 철폐. 자, 관세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 이거를 없애버린 거고, 자, 그런데 이 관세 철폐가 될 거라는 얘기가 이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계속 관세가 철폐될 거래, 이런 얘기가 들리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관세 철폐 움직임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 물어보면 물산장려 운동. 물산장려 운동이 관세 철폐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관세 철폐, 관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관세.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세에 관련된 사건은 조약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됐어요. 조일 통상장정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거예요. 이때 무관세 조항이 있었어요. 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조약에서 무관세 조항이 있었죠. 무관세라는 건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조약을 처음에 마련하게 됐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조약을 처음 체결해 본 거예요. 근대적인 조약을.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와서 야, 사인해. 사인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용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모르고 무관세 체결했고,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도 여기다 하나 넣어줍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1882년 4월이에요. 이때 관세 조항이 처음 들어가요. 관세 조항이 최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처음에 무관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거 아니고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약 체결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한테는 관세를 우리가 요구를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주세요,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관세 조항이 최초로 들어가게 되고,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주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한테 요구를 하게 돼요. 야, 미국도 주는데 너네도 줘.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조일 통상장정을 한번 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자, 조일 통상장정 개정. 조일 통상장정 개정 1883년. 자, 여기에서는 관세 조항이 들어가죠. 협정관세가 일본하고는 처음 이제 바뀐 거죠. 한 번은 일본하고 바뀌었고, 자, 그러다가 관세가 철폐된 거예요.
그 관세가 철폐된 게 1923년. 그래서 이때 관세가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한 10년간의 관세를 받다가 그 뒤로 관세가 철폐가 된 거죠. 그게 192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여기 무관세 조항이고 자, 최초로 관세 조항이 들어간 게 언제냐?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조일통상장정 83년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기에서는 방공령 들어갔고 최애국대우 들어갔고 그 다음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 개정 83년 조일통상장정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조항이 들어가요. 방공령, 관세, 최애국대우. 일본하고 제휴조약 체결한 거. 자, 그래서 요 조약이 조금 언급이 자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관세 철폐. 자, 그래서 여기 관세 철폐.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또 되죠. 발표가 되죠. 그래서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동안 남아있던 은행들, 그동안 이제 많이 몰락을 하긴 했지만 남아있던 은행들을 전부 다 통폐합시킨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걸 신은행령이라고 하죠. 자,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쌀 뺏어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령이 폐지. 즉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건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관세철폐. 이 관세철폐 움직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신은행령. 이렇게 2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수탈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860페이지. 860페이지 보시면 회사령 철폐 그리고 관세 폐지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의 경제 수탈 봅시다. 1930년대 여기다 써볼까요? 자, 1930년대의 경제 수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는 아까 어떤 사건 때문에 30년대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침략 전쟁, 만주사변부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략 전쟁을. 그러면 그 침략 전쟁에 필요한 게 있죠. 인적, 물적 자원. 그런 것들을 수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필요한 전쟁의 기지로 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병참기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겠다. 전쟁에 필요한 이런 게 병참기지화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는 그런 기지로 삼겠다. 이런 걸 병참기지화라고 하죠. 자, 거기 가로 2번 보시면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대는 그런 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뭐 농공병진의 기치 아래 함께 추진되었다. 자, 농공병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농업, 공업을 같이 발전시키겠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 수용을 위해 물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공병진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군수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자,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건 군수물자를 만드는 걸 군수산업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뭐 군수물자, 무기 이런 걸 만드는 게 중화학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죠. 중화학공업을 육성.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화학공업을 어떤 한 지역에서만 육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게 아니라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북부 해안 지역에서 군수공장을 많이 만든 이유가 일단 바다로 무기를 실어가기 좋잖아요. 배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부 지방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년대 가면 이런 경제의 불균형, 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돼요. 북부 지방에는 공장이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 발전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발전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였었거든요. 막 발전소 있고 군수공장 있고. 그런데 남부지방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실제로 해방이 됐을 때 북한을 지배한 게 이제 소련이고 남한을 지배한 게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상이 맞지 않으니까 이 두 개의 세력이 대립을 하면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전기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남한에는 발전소가 없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게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만 육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군수산업 발달.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군수물자를 일본이 수탈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군수물자들을 어디서 누구한테 뽑아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농민. 그러니까 농민한테 뽑아내야 되는데, 자, 10년대 가장 몰락한 계층이 누구예요? 경제적으로. 농민. 20년대 가장 몰락한 계층이 농민. 그러면 10년대 몰락했지, 20년대 몰락했지. 근데 30년대 또 수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농민들을 무조건 수탈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면 약간은 달랠 필요가 있죠. 회유. 말하자면 뭘 좀 해주고 나서 수탈을 해야 농민들도 이제 호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민들을 어느 정도는 회유, 좀 달래고 나서 수탈하자. 그럼 그 달래는 정책이 뭐냐? 그 달래는 정책을 농촌진흥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달래고 보자. 농촌진흥운동. 자,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농민들이 그 전에 몰락, 또 그 전에 몰락, 10년대 몰락, 20년대 몰락, 그래서 농민들을 어느 정도 회유하기 위한 정책, 농민 회유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제가 40년이라고 썼지만 주로 농촌진흥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난 건 1932년부터 34년, 5년 요때까지 한 몇 년. 근데 이 농촌진흥운동도 농민을 달래기 위한 거지만 결국에는 농민을 속이고 농민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농촌진흥운동에 예를 들면 자, 소작조정령, 그 다음에 뭐 조선농지령, 자, 조선소작조정령, 그 다음에 조선농지령, 이런 법령들이 또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농민들을 좀 달래기 위한 거거든요. 자, 소작조정령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작조정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당시에 농업쟁이, 말하자면 소작쟁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즉 소작인들과 지주들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조정하겠다. 누군가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소작조정령이라는 거 만들었죠. 그러면 그 소작조정령에서 소작조정을 맡은 사람이 결국 누구냐?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지주한테 소작조정을 맡겼어. 그럼 지주 입장에선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농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민을 회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 사건. 그래서 농민들은 더 힘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런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861페이지 보시면 5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농민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한 장 넘기시면 거기 보시면 충궁 퇴치, 차금 예방, 빈민 구제, 뭐 통목공사 사업 등등.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선 소작 조정령, 조선 농지령, 자작농지 창설 유지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뭔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농민한테 불리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이 바로 조선 농촌진흥운동.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남명북양 정책. 자, 남면 북양 정책까지 볼까요? 남면 북양 정책. 자, 남면 북양. 남해에서는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라 이런 뜻이에요. 면화하면 목화죠, 목화. 그래서 남쪽에서는 남반부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라. 그럼 이거 이제 옷감 만들기 위한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결국에는 공업 원료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남면 북양 정책이죠. 자,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 게 1930년대 병참 기지화 정책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30년대 초반부터 한 3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 물자를 동원하는데 워밍업이었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즉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862페이지 86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총동원령. 자, 국가총동원령부터 본격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시작돼요. 자, 국가총동원령.
자, 이 국가총동원령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중일전쟁이에요. 그래서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1937년이니까 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일본이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그때 발표했던 법이 국가총동원령,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국가총동원령을 지문으로 제시를 하고 다음 법이 실시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862페이지 보시면 국가총동원법이 나와 있죠. 자, 요거를 보고 요 다음에 있었던 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일단 시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1938년에 즉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게 되죠. 사료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국가총동원이라는 표현이 되게 여러 번 언급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료만 딱 읽어보면 아 이게 국가총동원법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특히 우리나라에서 징용, 징병, 그다음에 또는 학도병 이런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의 수탈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거기 보시면 863페이지 자, 봅시다.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까지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이 조직에서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 연맹을 두고 10호 단위로 애국반이라고 하는 세포 조직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왜 우리 오가작통법 기억나죠? 우리 전 근대사에서 5집씩 묶어서 감시하는 거죠. 여기는 10집씩 묶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호 애국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10호 애국반. 자, 그래서 10집씩 묶어서 세포 조직화 하는 게 10호 애국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 공포되었다. 자, 보시면 지원병령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가지 않았어요. 막 데려가지 않고 지원을 해야만 데려갔고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한 거죠. 말하자면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정 체격이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집안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까다롭게 했어요. 조건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도록 만든 거예요. 심리전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야 돼. 너네 아무나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보기를 주고 그게 바로 지원병령이죠. 지원을 해야만 갈 수 있다. 아무나 데려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처음이고 뒤에 가면 갈수록 전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지원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 학생들까지 학도병 그리고 징병 다 끌고 가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38년에는 지원병령. 자, 그 다음에 군대로 끌려가기는 좀 나이가 많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군대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군수산업의 노동자로 끌고 가기도 하죠. 그게 바로 징용령. 거기 보시면 징용령 사람들을 일손 부족이니까 노동자로 끌고 간 거.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학도지원병제. 자, 학도지원병은 어린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청년들. 자, 그래서 학도지원병 그리고 징병. 나중에는 뭐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병제. 처음에는 지원병. 그 다음에 중간에 학도병 그리고 징병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남자들만 노동력으로 동원된 게 아니에요. 여성들까지 끌고 갔죠. 그래서 7번 보시면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여자들의 노동력까지도 착취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성노예,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노예로 희생을 당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원병, 그 다음에 학도병, 그리고 징병, 그리고 여자정신대 근무령 이 정도 한 시기를 좀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 인적자원의 수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물적자원의 수탈 한번 볼까요? 물적자원의 수탈. 자, 물적자원의 수탈은 말 그대로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군수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던 회사나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몰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요 산업 통제령, 그 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이 재개되죠.
자, 34년까지 마무리됐던 산미증식 계획이 다시 실시가 돼요. 쉽게 말하면 군량미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건 무조건 가져가고 그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는 쌀을 배급, 쌀이 아니고 이제 잡곡 같은 거죠. 배급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총동원 물가 사용 수용량. 쉽게 말하면 물건들을 그냥 뺏어가는데 이때 등장한 단어가 공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출이란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공출이라는 게 물건을 가져가는 거. 자, 그래서 미국 공출 또는 금속 공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공출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다는 건 이때가 이미 40년대 가까워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 보시면 총동원 물가사용 수용량이 처음에 39년이니까 이제 30년대 말, 40년대 초 이렇게 나타났구나라는 거. 자, 그다음에 뭐 가축 증식 계획, 배급제 등등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출이란 단어, 그리고 아까 뭐 지원병, 학도병, 징병, 그리고 아까 여자정신대 근무령까지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쭉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각각 하나하나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대 수탈은 뭐고 20년대 수탈은 뭐고 30년대 수탈은 뭐고, 특히 3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후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자, 아까 국가총동원법 있었죠. 그 전, 그러니까 뭐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됐다거나 아니면 뭐 남명북양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30년대 전반기, 그리고 30년대 후반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령, 국가총동원법이 실시된 다음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뭐 징용, 그다음에 뭐 학도병, 여자정신대 근무령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통치 방식, 경제 수탈 이렇게 식민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럼 지금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했던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어부터는 우리의 저항이 등장을 하겠죠. 독립운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우리는 독립운동의 전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